네, 4월 2일 화요일입니다. 네, 깊이 있는 이야기만 하는 고품격 경제방송 이원재의 끝내주는 경제, 오늘도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시간 이어집니다. 네, 총선, 국회의원 총선거 공부하고 투표하자, 공약 보고 투표하자. 네, 캠페인하고 있어요, 지금. 자, 총선 공약집 살펴보기 오늘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노동시간, 어제 국민연금 살펴봤죠? 노동시간에 대해서 각 정당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을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OECD 선진국 중에서 노동시간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우리나라보다 노동시간이 연간 노동시간 긴 나라는 콜롬비아, 멕시코, 코스타리카, 칠레, 이스라엘 요 5나라밖에 없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선진국, 유럽의 영국, 미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다 우리나라보다 노동시간이 작죠. 그래서 노동시간 줄이자고 주장하는 분들 굉장히 많고요. 근데 또 우리나라 일부에서는 그동안에 주 52시간 이내로 일하게 만들어 놓은 이 노동시간 제도가 너무 경직적이니까 주 52시간 넘어서 좀 일할 때는 밤새 일할 수 있게 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 대표적인 분들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이 그렇게 공약을 했었죠. 주 52시간 상한제 깨트리고 더 많이 일할 수 있게 해주자 라고 하고 추진하다가 지금 반발에 부닥쳐서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번 총선에서 각 정당은 노동시간에 대해서 어떤 공약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운명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먼저 더불어민주당. 저는 공식적으로 공약집에 쓴 내용만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 이렇게 정치인들이 대략 발언하는 거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문서로 박혀 있어요. 자, 더불어민주당 공약집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주 4일 괄호 열고 4.5일 도입 지원. 줄이겠다는 거죠. 근데 주 4일이면 4일이지 괄호 열고 4.5일은 뭐지? 네, 이거는 이 이야기일 겁니다. 주 4일제로 가긴 갈 건데 일단 4.5일제 하자. 금요일 한 반나절 정도 일단 노동시간 줄이는 거, 금요일 일찍 퇴근하는 거, 요 정도까지 일단 실험을 해보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걸로 보여요. 중요한 건 국민의힘, 집권 여당이니까.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주 52시간 상한제 풀겠다고 했으니까 노동시간 늘리겠다고 공약했는지 보니까 관련 공약 없음. 내용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좀 생각해 보죠. 녹색정의당, 제일 구체적이고 화끈해요. 주 4일제 도입, 하루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 심야 노동 단계적 폐지. 이거 큰 거예요. 그러니까 주 4일제 도입은 알겠어요. 그죠? 목요일까지만 일하거나 그러자는 거고. 하루 노동시간도 상한제를 도입하지. 이건 윤석열 정부에서 얘기한 거하고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주 52시간 상한제 풀면 밤에 일하고 일주일 동안 60시간, 70시간 일하고 이렇게도 할 수 있도록 만들자고 주장하던 게 이번 정부인데 그거 완전 반대로 하루 노동시간 상한제를 도입을 해버리자. 그리고 심야 노동 폐지하자는 건 큰 건데요. 생각해 보세요. 요즘 밤에 일하는 사람 많거든요. 여러분들 새벽 배송 오죠? 온라인에서 물건 시키면 그거 누가 다 일하는 거예요. 밤에 일하는 분들 일해서 배송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 없애자는 겁니다. 네.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죠. 새로운 미래, 의외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임금 하락 없는 주 35시간 노동, 법정 노동 시간을 35시간으로 단축하자. 이거 굉장히 구체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주 4일째 그냥 도입하자 그러면 이게 법정 노동 시간을 단축하자는 건지 아니면 도입하는 기업에다 그냥 좀 인센티브 좀 주겠다는 건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주 35시간 노동제를 도입하면 일단은 35시간까지만 일하고 그 이상 일하는 건 야근이나 잔업으로 간주가 돼서 그렇게 처리가 돼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강하게 새로운 미래에서 공약을 했네요. 개혁신당은 거꾸로입니다. 탄력근로제 도입한다. 선택근로제 도입하고 주 52시간 예외 사례를 현실적으로 반영한다.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 사실 주장하던 거. 개혁신당이 받아왔네요. 국민의힘은 아무 말 없이 공약 없음인데. 네, 조국혁신당 관련 공약 없고요. 진보당도 구체적인데요. 임금 삭감 없고 차별 없는 주 4일제 전면적 도입.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눈에 띄는 것은 퇴근법으로 5시 퇴근법으로 점심시간 휴게시간 유급화하겠다. 지금 우리 9시에 출근해가지고 6시에 퇴근하잖아요. 근데 하루 8시간 노동이라고 하잖아요. 점심시간 1시간 빼기 때문에 그래요. 점심시간 휴게시간으로 간주하니까. 근데 이거 빼고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는 걸로 하겠다. 점심은 알아서 각자 해결하는 걸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민주당하고 새로운 미래는 주 4일제 가긴 가는데 4.5일제부터 하고 35시간제부터 하고 천천히 가자. 녹색정의당, 진보당은 바로 가자. 개혁신당은 노동시간 줄이는 거는 하지 말고 오래 일할 사람들 오래 일할 수 있게 터주자. 거꾸로죠. 반대죠. 국민의힘은 비겁합니다. 얘기 안 했어요. 이러면 안 돼요. 집권 여당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하고 있는 노동시간 정책 그대로 이어갈 건지 아닐 건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피한 거죠. 조국 혁신당은 준비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게을러져서 걱정이세요? 아니면 일 너무 많이 하고 노동시간 길어서 걱정이세요? 일하는 시간 좀 줄이고 자녀 돌보는 시간, 어르신 돌보는 시간, 또 자원봉사하는 시간, 여가 시간 이런 거 늘려야 되나요? 아니면 좀 더 일터로 가서 일해야 되나요? 여러분들 가치관에 따라서 잘 현명하게 공약 보고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윤영중 랩 2050 대표 나오시는 날이죠. 정책 통해서 뜨거운 이야기, 윤석열 대통령의 의대 증원 관련된 담화문 분석하고 앞으로 이 이슈 어떻게 진행될 건지 이야기 나눠봅니다. 꼭 들어보시고요. 반도체 이야기 할 건데요. 반도체 요즘 시장에서 굉장히 뜨겁죠. 우리 경제이면서 동시에 안 보이기도 한데요. 주가도 지금 뜨겁습니다. 네, 전병서 소장님 나오셔서요. 미중 반도체 갈등 와중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어디로 갈 건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만 기다리시면 다시 윤영중 대표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아, 네, 무명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왜 그러신가 했더니 할머님 돌아가셨네요. 아유, 제가 평안하시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정책통 시간입니다. 랩 2050 윤영중 대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 담화 발표하는 거 저도 좀 봤는데요. 이거 왜 한 거죠? 왜 했다고 보세요? 이거 그러니까 막상 하고 한 내용들을 다 보고 나니까 왜 했는지 좀 알기가 어려운 약간 그런 담화가 아닌가. 저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애초 발단은 왜 시작됐는지는 충분히 이제 추정은 가능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선거의 판세 분석이 최근 들어서 여당에게 불리해지고 있다. 그리고 이 불리해지는 그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의정 갈등이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는 것이다라는 이제 진단이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국민의힘 안에서는 굉장히 위기 목소리가 이제 경고의 목소리가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대국민 회견을 하기 하루 전날에 조혜진 의원이라고 뭐 국민의힘에서 여러 당직도 맡으셨던 분이죠. 근데 그분이 이제 최근에 하루 전에 바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해야 된다. 최근에 이제 국정 난맥상에 대해서 무릎 꿇고 사과해야 된다. 그리고 내각은 총사퇴를 해야 된다라고 네. 어찌 보면 예전에 이재명 대표가 단식하며 주장했었던 내용들을 이제 선거 불과 일주일을 앞두고 여당 의원이 같은 얘기를 하는 상황에 이른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좀 예전 같으면 그런 말 나오면은 뭐 그런 사람 색출해가지고 거의 철저하게 응징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는. 친땡 의원들 이런 분들도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표현이 좀 과하긴 했지만 대통령이 좀 나서야 되는 게 아닌가. 아마 그런 분위기가 형성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좀 과정을 보면 저도 좀 정치부 기자 경험이 있는데 좀 의아한 대목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보통 이런 내용들이 발표되기까지는 나름의 좀 프로세스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정부 발표다 보니까 여당에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내용도 어느 정도 공유되고 그런 이제 정황들이 있는데 그런 정황이 없었습니다. 네, 정황이 없었고 또 이걸 한다는 것 자체가 전날 밤 10시께 이제 한다는 것이 알려졌고 다음날 오전에 또 바로 내용이 발표됐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내용에 굉장히 큰 반전이 있고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내용들이 담겼으면 아, 그럴만 했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지만 이거는 막상 내용을 들여다봤을 때는 더더욱 왜 했을까? 약간 그런 의문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내용을 뭐라고 요약할 수 있을까요? 내용을 한마디로 하기 굉장히 길었어요. 이게 50분. 맞아요. 예, 50분 가까이 됐고 저는 그 유튜브 영상은 다는 못 봤고 네네. 대신에 그 전문을 네네. 출력해서 전문을 꼼꼼히 읽었습니다. 네. 굉장히 길었고 한마디로 요약 50분 넘는 이 그 발언에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부는 정말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여태까지 다 옳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뭔가 이제 의료계가 제안을 할 거면은 너네들 중구난방 제시하지 말고 통일된 안을 갖고 와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네들은 너무 그동안 문제가 많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해서 물러서진 않는다. 그런데 대화는 할 수 있는데 대화를 하려면 통일된 안을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통일된 안을 가지고 와라가 그동안 여당에서 듣고 싶은 메시지였잖아요. 그리고 네. 언론에서는 보통 그 단신이나 스트레이트 뉴스라고 하죠. 거기서 핵심 내용만 뽑아야 되기 때문에 통일된 안을 가져와라가 이제 제목으로 실리긴 했지만 하지만 전체 내용을 보면 절대 그런 톤이 아니었습니다. 49분 정도를 거의 의료계는 여태까지 23차례 협의하는 동안 그 제대로 그 어느 정도 소통도 했었고 거기에서도 그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도 않았었고 그리고 이거는 아주 과학적으로 측정된 거였고 그리고 여태까지 역대 정부는 의료계에 굴복했기 때문에 굴복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역대 정부는 굴복했기 때문에 오히려 2000년도에 감원을 한 것이었는데 역대 정부도 하지 못한 계획을 우리가 하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의료계는 여태까지 그 거기에 대해서 정말 문제가 많았다. 조건 없는 대화를 하자고 정부가 제안을 했으나 그거에도 응하지 않았으면서 중구난방 과학적이지 않은 숫자들을 제시를 해왔고 우리는 정말 과학적인 숫자를 지속적으로 제시를 해왔다. 그러니까 49분 동안 맹비난을 하다가 1분 동안 이제 그래도 너희들이 통일된 안을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온다면 그래도 얘기를 할 수는 있다. 딱 얘기를 가져왔기 때문에 아마 그 언론 기사와 요 내용을 전체적으로 본 아마 의료단체 쪽과의 온도차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한 것에 대한 반응이지만 무릎 꿇고 사죄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강력하게 더 본인의 입장을 강변했다. 목소리의 톤으로 그 내용의 톤으로 보면요, 아마 의료계가 무릎 꿇고 사죄하면서 이제 다가오면 그제서 이제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 예, 이 정도의 톤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이게 뭐 지금 여러 가지로 민감한 상황인데요. 지금 국회의원 총선거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고.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의대의 그 대형 병원의 교수들만 남아 있잖아요. 전공의들이 없고. 근데 교수들도 이제 지쳐서 더 이상 못 하겠다 그러면서 좀 진료 시간 줄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있잖아요. 그리고 사직서 낸 상태로 일하고 있는데 이 상태 오래 못 한다면 떠나는 사람도 이제 생기기 시작하고. 근데 이 담화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까요? 지금 이 담화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될 뿐더러 더 큰 문제들을 많이 야기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얘기부터 좀 해보고 싶어요. 이번 담화와 이번에 정부가 의료개혁을 다루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요, 저의 예상이 완전히 어긋났습니다. 예. 우리 저번에 한번 예, 다뤘잖아요. 예, 저의 예상이 완전히 어긋났어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정책에 좀 밝은 분은 아니거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지만 하지만 나름의 장점이 있다라고 여겨졌는데 그게 이제 검사를 해서 가져오게 된 그런 장점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은 이해관계자들과 타협하지 않고 예, 어찌 보면 이해관계자들 제압하면서 예, 그런 이제 수사를 해왔으니까요. 두 번째는 이해관계자들과 그러니까 증인, 피의자들에게 원하는 답변들을 끌어내야 돼요. 그게 수사의 핵심이에요. 네. 검사들이 수사할 때. 그렇죠. 네네네. 다시 말하면 피의자나 증인들한테 원하는 답변을 끌어내는 과정은 일종의 협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협상? 예. 협박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아요?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협상과 좀 더 선을 넘으면 협박인 것인데 그거를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잘하게 되는 직업이 검사입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가 의료개혁, 특히 의대 증원 이슈를 좀 잘 다룰 거라고 생각했고 처음부터 2,000명이라는 숫자를 제시하는 것을 봤을 때 이 숫자는 당연히 협상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제가
한 2달 전 방송 때 이미 네네네. 협상용이라고 이제 맞아요.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왜냐하면은 2,000명이라는 숫자 자체,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 50분 동안 담화에서 과학적인 근거가 있고 오히려 의료계 쪽에서 과학적인 근거 없이 중구난방으로 얘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네. 사실 정부가 근거로 삼고 있는 세계 보고서가 정확하게 2,000명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다. 아. 예, 여러 숫자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정부 입장에서 2035년에 1만 명 부족한데 지금 5천 명 부족하니까 1만 5천 명 부족하다고도 대통령 발언에도 그런 발언이 담겨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 2035년에 2,000명씩 그 나오면 2만 명, 이렇게 숫자가 좀 안 맞는 측면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대통령께서 지금 얘기하는 2,000명이라는 숫자가 사실 문재인 정부 때 의료개혁에서 제시했던 숫자는 또 400명이었죠. 400명씩 네. 10년인데 네. 그때 4,000명이라고 막 부풀려서 보도를 하면서 비판하고 맞습니다. 뭐 그러기도 예, 했죠. 그때 국민의힘은 극렬 반대. 극렬하게 예, 반대했고 했었죠. 의사협회에서도 뭐 개원이 총파업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랬었죠. 예. 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처음부터 2,000명을 내걸었잖아요. 그러니까 5배. 네. 당연히 이거는 협상용 카드라고 봤었고 보통 협상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건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이 능수능란하게 잘하는 것인데요. 한 3가지 정도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일단 첫 번째, 그 트럼프 대통령 정말 잘하는 것이죠. 상대방이 나의 행동을 예측 불허하게 만들어요. 아 맞아요. 예, 예측 그 불허. 광인 예측 전략이라고 불가능성. 하죠. 예, 매드맨 스트래티지. 예, 그래서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도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잘하는 건데요. 판을 언제든지 깰 수 있는 유리한 구도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게 시간 전략이라든지 오히려 내가 시간을 많이 확보하게 되는 전략이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지금 깨도 그 나는 다른 수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거 얻을 수 있다라든지 이런 구도를 늘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협상을 잘하려면은 항상 추가적인 카드를 예비 카드를 하나씩 더 쥐고 있어야 됩니다. 네네. 예. 그런데 지금 보면은 처음에는 예측 불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졌는데 지금은 그 점점 예측 가능한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판을 깨면 오히려 불리한 구도가 되었습니다. 시간을 그렇죠. 끌면서요. 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추가 카드는 사실 제시할 만한 것들이 많았는데 지금 이렇게 선거를 앞두고는 추가 카드를 꺼내기조차 좀 어려운 그런 상황. 오히려 추가 카드를 준비를 안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조차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0명이라는 이 숫자 때문에 매몰돼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뭐 어제 담화 이후에 바로 나온 반응들 보면요. 더 이상 정부와 여당 사이의 그런 입장이 그 공통된 입장이 아니라는 걸 여실히 드러내고 있거든요. 바로 그 담화 직후에 찬동훈 그 비대위원장은 2,000명 숫자에 매몰될 것이 아닙니다라고 마이크 들고 얘기를 했고요. 또 함은경 마포 쪽에 출마한 함은경 네네. 후보는 대통령 탈당해라라는 발언까지 내놨습니다. 네. 예. 네. 그래서 이런 정도로 지금 2,000명이라는 숫자에 꽉 매몰된 대통령의 인식으로 인해서 지금 의료 개혁이라는 되게 중요한 사안들이 굉장히 좀 난관에 봉착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이 광인 전략이 상대방이 보기에 예측 불가능하게 광인이라 해야 되는데 우리 편 사이에 지금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그런 것 상황이 같아요. 되었어요. 그렇게 예. 돼버린 것 같네요. 근데 그러면은 지금 핵심이 2,000명을 고소했다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대통령이 중구난방으로 뭐 의사 쪽에서 이렇게 숫자를 제시했다 그랬는데 저도 그 부분 들었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350명, 500명, 1,000명 등으로 중구난방으로 제시하지 말고 점점점점점 통일된 안을 가지고 점점점점점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다 안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안을 안 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대 학장협의회라는 데서는 올해 초에 350명 증원 제안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증원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우리 증원 이렇게 하자. 의학 한림원에서도 300명 제안. 그러니까 이게 중구난방이 아니고 여러 다른 의견을 가진 의사 그룹들이 당연히 다르잖아요. 개원이 다르고 대형병원 다르고 그렇게 내놨던 거더라고요. 거기서 윤 대통령의 발언 중 가장 문제되는 지점은 통일된 안을 갖고 오라는 것입니다. 예, 그 발언 자체가 어찌 보면은 협상의 기본적인 조건을 없애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의료인들 사이에서도 이해관계가 굉장히 다양해요. 개원의와 종합병원 의사의 그런 그 이해관계가 다르고요. 말씀하셨던 의대학장들, 의대 교수들 다 이해관계 다릅니다. 근데 통일된 안을 갖고 와야지만 협상을 시작하겠다? 네. 라는 발언은 이미 그 협상의 조건을 굉장히 이제 어렵게 만들어내는 그런 발언인 거죠. 지난번에 서울신문의 홍희경 기자가 나와가지고 또 본인이 취재했던 전공의들 문제를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 들으면서 저는 또 깨달았던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또 전공의들이잖아요. 처음에 네. 행동을 한 게 전공의들이고 아직 개원이들은 행동조차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전공의들은 또 굉장히 의견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이 문제는 이제 또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이슈니까 조금 다뤄주시면 네.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근데 전공의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 자, 그러면 내용으로 조금만 들어가 보죠. 지금 저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본인이 중재하겠다고도 그 전에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다시 한번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강변했고 한 위원장은 매몰될 게 아니라고 했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게 중재가 가능한 상황일까요? 지금은 대통령실과 대통령 눈치를 보지 말고 선거를 위해서라면은 본인이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이제 가리지 않고 나서서 지금 협상한 어찌 보면은 한동훈 위원장의 최고의 선거 운동은 지금 의료계와의 협상에 매진하는 것.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든 그 선거 전에 그 최종 협상안을 마련해내는 것이 최고의 선거 운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최근에 이제 판세가 좀 불리해졌다라는 이제 분석이 나오니까 몇몇 그 이제 설익은 정책들을 좀 발표를 했었잖아요. 세자녀 대학 등록금 무료라든지 아니면은 갑자기 국회 세종시 이전 이런 발표라든지 그 처음부터 뭐 목련꽃이 필 때쯤이면 김포가 서울된다라는 발언으로 이 선거 이 과정에서 그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미숙함을 많이 드러냈었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철지나면 개발, 지역 개발 약간 이런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아왔는데 지금이라도 그 의료계약 한 가지 의제에 집중해서 여기서 문제 해결력을 확실하게 보이는 게 한동훈 위원장을 위한 가장 확실한 대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번 참고할 만한 지점도 분명히 있어요. 2005년도에 고이즈미 전 일본 총리가 당시 총선의 최대 하두로 만들었던 의제가 우정개혁이었거든요. 맞아요. 우체국. 당시에는 신자주의 열풍이 확 불어서 거대 공기업들의 뭐 민영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고 일본의 우정국 하면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대 공기업의 상징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 어떻게 보면 집권 여당인 자민당의 비호 속에서 그렇게 있었었는데 그런 것을 고이즈미가 자민당 내에 그 반대 세력까지도 한 방에 쳐낼 수 있는 개혁 의제를 내걸고 선거 구도를 우정국 개혁 찬성이냐 반대냐로 이끌었거든요. 그래서 압승을 거뒀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번 선거도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의료개혁 찬성이냐 반대냐의 선거를 만들 수 있었거든요. 근데 아마 그런 전략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 사실 한동훈 위원장은 계속 안티테제 선거 전략을 쓴 것 같은데 야당을 심판하고 뭐 운동권이 나쁘고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중요한 건 지금 야당이나 운동권이 아니라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일이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회 갈등이 지금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이잖아요. 그거를 해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뭐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문재인 정부 때 400명 증원안을 냈잖아요. 저는 꽤 합리적이었고 되게 조심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 정도가. 그리고 그 안에서 한 300명은 지역 의사를 보낸다는 그런 내용까지 있었거든요. 지금 2,000명 증원을 안은 내놨지만 그게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지방의대에 다 배정해놨지만 그분들 사실 울산의대나 성균관대의대 이런 데다 서울 와가지고 삼성서울병원하고 아산병원에서 그 의대생들 가르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전혀 실효성이 없는데 문재인 정부 때 아니 상당히 실효성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한동훈 위원장이 딱 받아서 이걸로 타협합시다라고 양쪽 진영을 설득을 하면 어떨까 대통령하고 이 의사들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필수 의료 패키지라고 해서 네네. 그 필수 의료 패키지 정책의 몇몇 정책들이 아직 확정된 안이 아니고 논의할 거다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는 정책들 중에서 의미 있는 정책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지역 인재 전형 이번에 이제 지역 인재 전형 하겠다는 거예요. 지역 인재 전형. 예, 예. 지역 인재 전형은 그래도 의미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배정된 인원수를 최대한 서울 수도권보다는 지역에다 많이 배분을 했거든요. 지역 의대에. 네, 지역 의대에 많이 배분을 했거든요. 근데 그 배분한 그 숫자 중에서도 많은 비중을 지역 인재들을 선발하겠다는 것이에요. 지역에서 고등학교 나온 맞습니다. 학생들. 예, 네네네. 지역 출신 인재들 선발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지역 필수 의사 제도라고 해가지고 그 지역 병원 집중 육성을 위한 전문의 일자리 확충과 함께
계약형 지역 필수 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라고 그 필수 의료 패키지 정책 안에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아, 그게 뭐죠? 계약형 지역 필수 요게 의사? 다입니다. 문제는 요게 다예요. 그다음에 없어요. 예, 문제는 요게 다인 거고. 그러니까 요 내용은 아마 여태까지 이것과 관련된 논의를 살펴봤을 때는 지역에서 배출된 인재의 일부 쿼터를 지역에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일정 기간 동안은 의료 행위를 하게끔 하는 그런 규제 조치를 의미하지 않을까라고 추정은 가능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처럼 아예 그 명시적으로 그런 제도를 도입하겠다 혹은 공공의대 지역의대를 도입하겠다라는 제도를 그 한번 충분히 고민해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공공의대도 있었죠. 맞습니다. 네네네. 예. 근데 이번에는 그런 정책들은 빠져 있어요. 그리고 그런 정책들이 빠져 있는 데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 의대에 보낸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지역에 머물지를 않습니다. 맞아요. 예, 심지어는 이제 전공의 때부터 예과랑 본과 6년을 마치자마자 인턴 레지던트부터 다시 수도권으로 올라와서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정도의 정책만으로는 지역과 필수 의료에 배분되게 하는 그런 정책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들은 필수 의료 패키지에 여러 정책들을 되게 중요한 정책들을 많이 나열은 해놨어요. 하지만 굉장히 구체성이 떨어지고 여기에 대한 논의 자체가 별로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대통령께서 이번에 대국민 담화 때 혼합 진료라든지 수가 조정이라든지 몇몇 핵심적인 의제들을 가지고 와서 그 얘기들을 집중적으로 좀 한번 얘기를 해보자라고 했었더라면은 훨씬 더 의미 있는 그런 정책 담화가 될 수 있었겠죠. 그리고 의사들은 아마 더 긴장을 해서 정부의 그런 이제 정부가 주도하는 의료 개혁에 더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만들어질 수 있었을 겁니다. 맞아요. 사실은 그때 문재인 정부 때 기억을 해보면은 말씀하신 그런 공공의대 신설 같은 내용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의사들이 많이 반발을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 의사협회에서 그땐 반발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처음부터 의사협회가 주도해서 반발을 한 게 아니고 전공의들이 특히 그것도 필수과에서 지금 수련받고 있는 전공의들이 먼저 반발을 해서 집단 사직을 해버렸잖아요. 이건 굉장히 다른 상황인데 뭔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대통령이. 그때보다는 어찌 보면은 반대의 강도가 약하다고도 볼 수 있는 그렇죠. 것이죠. 네. 네, 맞아요. 그렇죠.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 담화를 발표했는데 다른 정당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희들은 궁금한 게 어쨌든 총선이 지나면 이 상태로 총선이 지나면 이게 어떻게 바뀔까? 뭐 야당이 이길 수도 있는 지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렇지만 여당이 이길 수도 있고 그러면 이 상황이 어떻게 풀려갈까요?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초기에 정부가 의료개혁 드라이브를 걸 때 약간 메시지에 약간 혼선이 비춰질 정도로 그러니까 정확하게 스탠스를 잡는 게 어려워 보일 정도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건 당연히 문재인 정부가 열심히 추진하던 정책이다 보니까 반대 입장을 밝히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또 윤석열 정부가 여러 그 정책이나 민생의 난맥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막 잘한다라고 얘기하기도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이럴 때 좀 잘한다라고 그때 얘기해줬어도 나쁘지 않았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그런 그 스탠스를 잡는 게 굉장히 쉬워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국민 담화 발표에서도 여전히 숫자 2,000명이 매몰되고 있어서 아마 이제 지금 대통령이 마이동풍이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마이동풍은 말기에 이제 동풍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기의 경읽기 결국 어떤 얘기를 해도 들리지 않는 모양이다라는 이제 논평을 얘기를 했고요. 오히려 녹색정의당, 더불어민주당, 야당들은 선거 이후에 본격적인 의료 협의체를 만들어서 의료 개혁을 국회 차원에서 얘기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대통령과 의사들이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대통령과 의사들의 문제가 아니고 환자들과 또 병원에 종사하시는 다른 여러 분들, 뭐 간병인, 간호사들 뭐 다 포함해서 이분들의 문제라는 게 좀 부각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좀 세밀하게 풀어나가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근데 이게 어쨌든 대통령이 2,000명에서 후퇴 안 하고 의사들이 특히 전공의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집단적이지 않잖아요. 지금 개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사태가 계속 가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은 못 버텨가지고 진짜 의료 시스템이 무너져 버리는 거 아니고 이런 걱정이 좀 되는데요. 저는 이게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극적인 타결 같은 게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고 또 예상을 하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극적인 타결이
그 정치적 쇼의 그를 넘어서 진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타결이 되어야 할 텐데요. 아마 그 지금의 분위기로 봤을 때 정부 여당에서도 더 이상은 2,000명을 고수하기는 쉽지 않은 분위기가 형성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어제 그런 발언은 했지만 지금 뭐 바로 다음 날부터 집권 여당의 분위기가 절대 그래도 오히려 탈당까지 그 금기시되던 대통령 탈당까지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니까 아마 이제 오늘 내일 또 한 주일 지나면서 더욱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고 타결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더 문제는 지금 의대를 증원하는 것을 넘어서서 지금 정부가 이미 좀 추상적인 수준에서 밝혔던 필수 의료 패키지에서 논의되어야 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네. 지금 한국 의료의 문제는 굉장히 그 의료가 제대로 공급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진료 시간에 한정해서 보면은 굉장히 요거를 그 인플레이션도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요새 과자의 그 중량을 맞아요. 줄이잖아요. 네네. 내용물 네네. 줄이듯이 의료도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료가 제대로 공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내용적인 면에서 과소 공급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네. 1분 진료, 3분 진료 이렇게 받고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런 정책, 이런 상황들을 바꾸기 위해서는 정말 가치 기반 지불 체계라든지 수가 조정이라든지 아니면 지금의 우리가 비급여 의료를 어떻게 이제 통제해야 될 것인지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논의들의 그 재료들은 정부도 어느 정도 준비는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논의들이 제대로 공론장에서 논의가 돼야 정책이 하나씩 결정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논의의 판을 정부가 못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선거 때 굉장히 급조된 타결에 그치지 않고 진짜 논의로 좀 나아갈 수 있도록 이게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국민적인 관심이 좀 꾸준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을 목표를 정하고 그걸로 밀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길을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밟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이 방송에서 그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그 큰 나라를 다스릴 때는 작은 생선을 굽듯이 아주 조심스럽게 젓가락으로 잘 뒤집으면서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막 망치를 가지고 생선을 좀 자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니까 이게 아무리 생선을 잘 먹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들 제대로 생선을 발라내지 못하면 그러면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사실 좀 들어요. 저는 말씀하신 그 세부적으로 논의하는 게 사실 처음부터 대화의 선행이 됐으면은 훨씬 지금 상황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잘 될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결국은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좀 회의적입니다. 회의적이에요. 네. 네. 의대 증원 문제는 어느 정도 그 타협이 되리라고 보는데요. 그 이후에 진도를 나가는 거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이번 정부에서는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22대 국회가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여야를 막론하고 22대 국회가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특히 의료와 관련된 많은 제도들이 법제화가 돼야 입법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국회가 주도할 수 있는 의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회 다수당이 주도해가지고 좀 타협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뭐 여당이 승리하든 야당이 승리하든. 네. 예. 좋습니다. 누가 그런 타협책을 잘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시고 투표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의대 증원과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문에 대해서 앞으로 이 문제 어떻게 펼쳐져 나갈지 윤형중 랩 2050 대표하고 같이 살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리시면 전병서 소장님하고 반도체 얘기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주식 평가 방법이 사용되고 있어요. 다 들어봤죠, 이거? 이건 기본이잖아.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 자, PAR. PAR 뭐야? 하는 거. 그치. 그게 주당 시장.
걱정 마세요. 네, 청개구리님, 우명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네, 치밀한 준비가 뭐 과감한 개혁일수록 사실 준비가 치밀해야 되죠. 그러지 않으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끝내주는 인터뷰 시간. 오늘 반도체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주식시장 엄청 뜨겁죠. 삼성전자, 10만 전자 뭐 이 얘기 다시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대외적으로는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이 반도체 관련된 갈등, 또 그 틈에 끼어서 우리나라 어디로 가나 이런 걱정 뭐 다 그치지 않고 있는데요. 이 문제 가장 깊이 있게 설명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이 시장을 보니까 삼성전자 뭐 엄청 이 주가도 많이 오르고 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삼성전자는 좀 이렇게 좀 뒤처지기 시작한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많았는데요. 그런 상태고 또 실적 발표도 금방 있다고 하는데요. 뭐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반도체 애널리스트로도 또 국내 최고의 분석을 하셨었는데. 네. 그래서 뭐 증시에서 영원한 성장 산업도 사양 산업도 없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는 뭐 올라갈 때 2년 반, 떨어질 때 1년 반, 전형적인 이제 4년 주기 사이클인데, 그래서 최근 한 1년 반 동안 힘들었죠. 그래서 반도체 이제 봄이 온 것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뭐 아무래도 그 실적이 답을 줘야 뭐 올라가든지 말든지 하는 건데, 아마 반도체 봄에 그 이미 하이닉스가 먼저 시그널을 줬고, 아마 삼성전자가 이번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제 확실하게 턴어라운드 하는 걸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애널리스트 예측이 다 다르긴 하지만 뭐 매출로 봤을 때 한 70조 분기를 좀 넘고 이익도 이제 한 5조 정도 뭐 그 정도를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엄청난 거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2023년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1년 반의 하반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고 2022년 같은 경우는 뭐 대략 한 14, 5조 정도 이익을 내요. 그래서 지금 한 5조 낸다고 하는 것은 뭐 전성기로 생각하면 아직 이제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왔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봄이 왔는데 봄이 아직 시작되고 있는 상태다. 그렇습니다. 아, 그런 상황이네요. 그 SK 하이닉스도 최근에 뭐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이게 인공지능하고 연결해서 많이들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실제로 매출액 비중은 뭐 HBM이 크지 않은데요. 네네네. 그래서 올라간다고 했을 때 어떤 이제 재료가 필요하죠. 거기에 이제 HBM의 최대 수혜자라고 하는 이제 하이닉스가 등장하게 된 것인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 디램 경기의 턴어라운드 거기에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뭐 가전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 탄력이 좀 떨어지죠. 그 대신 이제 하이닉스는 뭐 메모리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디램 경기에 그대로 영향을 받으니까 그래서 디램 같은 경우가 뭐 이제 낸드도 그렇고 굉장히 어렵다가 이게 최근 뭐 한 3개월 이제 특히 이제 낸드 같은 경우가 적자가 크게 많이 났었는데 이게 한 달 뭐 한 석 달 사이에 한 30% 정도 가격이 올랐어요. 그리고 또 지금 삼성이니 뭐 이제 이런 메이저들이 2분기에는 더 올리겠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기대, 이제 그게 선반영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게 그 낸드도 인공지능 서버용 낸드 메모리가 굉장히 수요가 많아진다는 아니고요. 얘기도. 그래서 이제 지금 HBM이 디램이 가장 많이 이제 들어가고 물론 이제 뭐 그 고성능에 많이 필요는 하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수요는 이제 첫 번째는 감산한 게 있고요. 네네. 그래서 업체들이 감산을 하는 것에다가 또 이제 수요자들도 이 재고를 많이 가져가면 그게 다 이제 가격이 계속 떨어지니까 계속 손실을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재고를 계속 줄여가지고 이제 바텀까지 왔고, 그래서 재고가 거의 최저점이 이제 되다 보니까 이게 수요가 조금만 좋아져도 이제 재고를 채워넣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재고를 채우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재고를 채우는 것이 돈이 되는. 그러니까 떨어질 때는 계속 손실이지만 올라가면 계속 사야 되는 주식하고 비슷한 그런 메커니즘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낸드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이 그 재고 보충 지금 같은 경우는 그쪽이라 봐야 되고 본격적으로 그
그 수요가 좋아가지고 이게 간다? 그건 조금 이제 물론 수요가 뭐 작년에 비해서는 약간 작년 4, 4분기부터 좋아지긴 하고 있는데 아직 본격적인 이제 성장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제 재고 충당 다음번에 나타나는 그런 기업들이 필요 없는 재고를 충당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순으로 보면 감산, 그 다음에 이제 재고의 저점, 그 다음에 재고 보충, 그리고 수요 증가. 그래서 이렇게 보면 4단계 중에서 지금 한 2단계 정도 들어온 것, 이제 그 정도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예,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반도체를 보셨으니까 또 그 사이클이 사실은 굉장히 규정력이 크군요. 이게 어떤 AI 칩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는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갖기는 하지만 당장 실적 영향을 주는 거는 메모리 그렇습니다. 반도체 뭐 사이클. 네. 선거도 그렇고 네. 이게 실리콘 사이클이 아주 재미난 게 그 미국의 대통령 사이클하고 올림픽 사이클하고 세계가 항상 일치해요. 아. 근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네. 그것이 이제 1년씩 밀려서 이제 서로 어긋나긴 하지만 그 4년 주기로 보면은 지금까지 뭐 한 40년간 그 트렌드에서 보면 크게 봤을 때 4년 주기 사실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항상 그렇지만 지옥일 때 뭘 사라고 그러는데 지옥일 때 손이 안 나가죠. 그래서 작년 뭐 중반만 해도 반도체는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또 한 1년 반 전을 앞을 생각해 보면 모든 애널리스트가 슈퍼 사이클이다. 뭐 이제 반도체 코로나인데도 불황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네. 그러나 지금 보면 그 4년 주기 사이클은 아마 상당 기간 그대로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래 지켜보면 4년 주기 사이클이 계속 이어진다. 아, 굉장히 중요한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조금 얘기를 넓혀가지고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전체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3월 반도체 수출액 보니까 굉장히 많이 또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동안은 계속 반도체 수출 망가진 거 굉장히 걱정했는데 다시 이렇게 업턴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뭐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무슨 나라냐 그럴 때 예전에 일본이 보면은 어떤 총리가 자기네가 신의 나라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국은 반도체 나라입니다. 그래서 수출도 그렇고 무역 수지 적자도 그렇고 대중국 수출도 그렇고 이게 반도체 수출 늘고 반도체 가격 올라가면 다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메모리 쪽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메모리는 이 가격이 정말로 이제 천당과 지옥사를 왔다 갔다 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달라진 점은 우리가 전 세계 D램 시장 같은 경우는 마켓 쉐어를 거의 한 75%에서 80%를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D램 경기가 좋아진다고 그랬을 때 그 한국이 가장 크게 수혜를 받는. 그래서 아마 1, 2월 달 뭐 지금 그 3월 달 통계를 보면 우리 D램 수출이 60%씩 늘어나요. 그래서 60%라는 게 뭐 세계 평균 성장률이 3%고 한국 GDP 성장이 1%인데 이게 어마어마한 이제 성장률을 가는 것은 이것은 이제 한국이 가진 그런 특성, 그래서 이 계곡과 어떻게 보면 산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중에서 가장 D램이 그런 변곡점이 큰데 이제 우리가 그것이 지옥의 사이클은 지나가고 다시 이제 올라가는 사이클에 이제 지금 들어온 것이 아마 뭐 정말 삼성전자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3전이 아니라 10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사이클 산업, 전형적인 사이클 산업의 특성을 우리를 반영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동안은 근데 이게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가 우리 대표 기업이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사실 메모리에 너무 몰두해가지고 AI 시대, 칩 시대에 대비를 못했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또 AI 칩 중에서도 이 메모리 HBM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가 삼성전자가 특히 뭐 뒤처졌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산업이 조금 예전에 비해서는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그래도 전 소장님께서는 예전 같은 강도로 다시 좀 사이클 타고 복귀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그거는요. HBM은 뭐 실제적으로 우리가 90% 공급한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삼성이 하이닉스보다도 이제 조금 늦었다. 이제 그게 이제 판단에 이제 어떻게 보면 차이가 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가 이제 삼성보다 선발로 이득을 보고는 있지만 그 점유율로 보면은 반반이에요. 그래서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거의 비슷한 하이닉스가 조금 더 많은 정도.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엔비디아에 이제 납품하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는 하이닉스가 들어가죠. 엔비디아 이외에 다른 이제 분야에는 삼성이 이제 주로 많이 넣죠. 그러다 보니까 이 GBM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아마 뭐 50대 40, 45대 45, 뭐 그런 정도로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안 나고 대신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이 반도체 하나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삼성은 또 반도체도 보면 이제 파운드리도 같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그 탄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는 것이지 이게 삼성이 뭐 치명적으로 이게 큰 사고를 쳤다든지 뭐 실력이 없다든지 끝났든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건 너무 자기 비하가 심한 거죠. 그래서 뭐 어쨌거나 이게 메모리 쪽에서는 부동의 1위가 이제 한국의 삼성이고 대신 지금 이제 AI 쪽에서 얘기를 뭐 여러 가지 하지만 그 AI가 메모리 없이는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주가를 반토막 내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면 우리 하이닉스가 독하게 마음 먹고 HBM 공부 안 해버리면 그 엔비디아 칩은 돌아가질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지금 그러면 엔비디아는 D램 만들 수 있냐? HBM 만들 수 있냐? 또 TSMC는 이제 메모리 만들 수 있냐? 그러면 이건 못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한국이 뭐 시스템 메모리를 못 한다, 시스템 반도체를 못 한다. 그래서 우리는 뭐 희망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러지만 그건 좀 잘못된 생각이고요. 지금은 그 모든 반도체를 다 할 수 있는 기업도 나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하는 걸 이제 더 강하게 해서 다른 것과 시너지를 내고 이제 바트를 치는 것이지 미국도 그러면은 왜 그럼 미국은 HBM을 못하냐. 그래서 그러고 이제 파운드리를 그 반도체를 미국은 못 굽는단 말이에요. 전부 대만한테 주는 건데 그러면 미국은 D램도 제대로 못하고 파운드를 못하고 미국은 끝난 거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잘하는 거를 좀 독보적으로 가면 그러면 뭐 그 될 건데 대신 그걸 자꾸 이제 주가 측면에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주가가 안 올라가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크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많이 보죠. 그러나 주가는 뭐 산보다는 강아지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강아지가 먼저 갈 때도 있고 뒤에 갈 때도 있는 것이지 항상 똑같이 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번 우리 같은 경우는 한국은 이번에 강아지는 좀 뒤에서 오는 느낌? 그래서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이 특히 미국하고 대만이 먼저 가고 우리가 지금 따라가는 형국? 이제 그런 정도로 봐야 되는데 그것은 그 외국인들의 이제 선호도가 우리가 좀 떨어지고 또 최근에 우리가 뭐 이제 그 기업 가치를 올리고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앤다고 그러는데 그 없앤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간단한 방법은 바로 성장률이죠. 이제 뭐 한국이 작년 1.4% 성장했는데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지만 돈은 반대로 흐르죠.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그러면 1.4% 성장하는 나라에서 돈 빼가지고 세계 평균이 3%인데 3%가 높은 나라에 가서 투자하는 것이 맞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이제 세계적인 뭐 실력을 갖춘 기업도 이게 그 나라 전체의 그 성장률로 봤을 때 외국인 투자가들의 포트폴리오 자산 배분 측면에서 놓고 보면 소외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미국이 주가가 사상 최고치 가고 나서 계속 갈까? 또 이제 금리 내리면 진짜 경기 나빠진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우려가 이머징 마켓으로 또 이제 미국 이외 시장으로 돈이 지금 흘러나가는 그 일본이 먼저 이제 대상이 됐고 한국도 이제 흘러서 들어오는 거죠. 그 타이밍에 이제 반도체 경기가 턴하는 식이 보여지는 게 지금 우리 이제 뒤에 오던 강아지가 이제 달려오는 그런 형국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메모리 반도체도 충분히 AI 시대에도 중요하고 계속 성장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럼요. 이제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그렇습니다. 뭐 미국도 못하는 걸 우리 하고 있고, 근데 그게 점유율이 이게 75%, 80% 간다는 것은 이건 당구내로 우리가 그런 아이템을 가진 적도 없고요. 삼성 하이닉스 합쳐서 그런 그렇죠. 거죠, 우리나라. 네. 그래서 지금 뭐 70%를 어떤 산업에서 한 나라가 생각하는 거는 마이크로소프트가나 인텔 같은 그런 이제 CPU라든지 OS에서나 한 나라가 70% 차지하지 뭐 그 테크 산업에서 70%를 한 나라가 차지하는 거는 뭐 한국이 지금 D램 같은 경우 자랑할 만하죠. 아, 그러네요. 우리나라 얘기를 하시니까 조금 더 말씀을 넓혀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걱정이 일단 미국하고 중국하고 반도체 전쟁을 시작을 하면서 반도체 갖고 막 옥신각신하면서 계속 미국에서
이 자기 나라 투자라고 그러잖아요. 칩스법이나 뭐 IRA 가지고 보조금을 주는 측면도 있지만 또 삼성전자가 거기 투자하면은 또 중국에서는 뭔가 생산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기도 하고 이런 이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조금 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는 좀 어려운 시기가 다가오는 건 아닌가요? 저는요, 꽃놀이패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때문에 우리가 못한다 이렇게 되지만 사실은 중국의 생산 캐파를 많이 늘리지 못하게 한 것 자체가 의도하지 않게 공급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었어요. 아, 그래서 작년 뭐 저작년까지만 해도 네. 반도체 공급광이 심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거기에다 더 질렀다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됐죠. 아. 그래서 그 지금 이제 미중의 전쟁에서 그 긍정적인 효과는 이게 과도한 어떻게 보면 공급을 줄일 수 있는 이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표현 좀 이상하지만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둘이 싸우지만 그 수요가 줄어드냐 이건 아니에요. 미국도 핸드폰 계속 만들어야 되고 중국도 계속 핸드폰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장이 없어지거나 수요가 없어진 것이 아닌데 문제는 그것을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은 예를 들어서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대만의 TSMC하고 삼성전자, D램은 우리 한국의 이제 삼성하고 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뭐 요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둘이 싸우든 말든 간에 이거 없이는 이제 IT 기기를 못 만들죠. 그래서 우리로서는 제가 볼 때는 너무 비관적으로 보면은 끝이 없는 건데, 그놈 둘이 싸웠을 때 상대적으로 싸우다 보면 서로가 너 내 편 해라. 이러는 이제 콜이 들어오죠. 지금 네네. 제가 볼 때는 우리 상황은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어떻게든 자기 편으로 만들고 싶은 굉장히 좋은 여건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맞지. 우리 둘 싸우는데 우리가 터져가지고 큰일 났다 이렇게 보는 거는 좀 이제 오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아니 미국이 우리나라 기업한테 돈을 지금 뭐 7조, 8조 원을 그냥 날로 주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미국한테서 그렇게 7조, 8조 돈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그리고 중국이 다 공장 뭐 이제 별볼로 없으면 나가라 투자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게 제발 와서 투자해주고 투자한다고 그러면 땅도 주고 세금도 깎아주고 뭐 모든 조치 다 해줄게 하는 게 우리가 최근 30년간 중국과의 관계에서 그런 게 있었냐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투자하겠다고 그러면 뭐 중국은 모든 거를 다 이제 내줄 그럴 태세까지 왔죠. 아 지금 그렇게 태도가 바뀌었습니까? 그렇죠. 아, 그래서 미국이 브로킹하면서 어떻게든 이제 반도체 국산을 해야 되는데 거기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대상이지만 우리는 이제 미국 눈치를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물론 뭐 1등하고 2등 하는 나라들 사이에 낀 13등 하는 나라가 너무 잘난 척하면 터지지만 지금 반도체라는 품목을 놓고 보면 적어도 이제 중국이 제품의 국산화, 그 다음에 장비의 국산화, 그리고 미국이 파운드리에서 이제 3나노를 하기 전까지는 한국은 뭐 양쪽한테서 다 콜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 그 강대국의 싸움에서 우리가 희생양이다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보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그런 느낌이 있죠. 뭐 미국의 동맹에서 빠지면 어떡하지? 그리고 중국이 우리를 보복하면 어떡하지 하는 이런 이제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한테 있어요. 근데 문제는 최근 3년간 미중이 기술 전쟁하면서 미국이 우리한테 뭐 동맹에서 뺀다는 얘기 한 적이 있냐? 중국이 이게 미국 편에서는 반도체 이제 생산 국가라고 해가지고 보복한 적이 있냐? 그럼 없어요. 없는 이유는 둘 다가 지금 반드시 필요한데 절절히 원하지만 갖고 있지 않는 게 우리한테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사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오히려 그걸 이제 레버리지를 걸어가지고 다른 것에서 이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방법, 그거를 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로 놓고 보면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고, 또 중국에 대해서는 너무 이제 이게 보복 또는 이제 뭐 반중 정서 이런 측면으로 보다가 보니까 조금 우리가 더 실리를 많이 챙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못 챙기는 이제 그런 이제 경향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중국도 미국처럼 투자하면 보조금을 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자기네 나라 같은 경우는요. 지금 뭐 우리가 지금 이제 5나노, 3나노를 하지만 얘들은 14나노 정도만 해도 법인세를 100% 10명 깎아준가 그래요. 아, 그리고 이제 이미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들은 뭐 미국이 지금 한 60조, 66조 들여가지고 보조금을 주지만 그 사이에 이제 중국이 그 60조 가까운 돈을
이미 기업들한테 보조금 줘가지고 뭐 실력은 떨어지지만 파운드리도 하고 있고 뭐 디램도 만들고 있고 낸드도 만들고 있고 뭐 다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국이 뭐 반도체 굴기 끝났다, 뭐 미국이 저거 봉쇄해서 이렇게 보는 건 완전 넌센스고요. 이미 뭐 예를 들어서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뭐 전 세계 탑10 안에 지금 중국 회사가 2개가 들어가 있죠. 미국은 60조 이상, 66조 이렇게 보조금을 뭐 칩스법 해서 이제 나눠주고 있고 삼성전자도 한 7, 8조 원 정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고 이렇게 중국은 지금까지는 자국 기업 중심으로 그래도 60조 원 가까이 되는 그런 보조금을 주어왔는데 또 뭐 법인세 면세라든지 또 그런 보조금들을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도 들어가서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만약에 이런 투자하겠다 그러면 뭐 미국보다 더 파격적으로 줄 수가 있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미국한테서 지금 보조금 받았기 때문에 네. 중국에는 애초부터 할 수가 없게 되죠. 원천적으로 봉쇄가 되죠. 그렇죠.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네. 되네. 그러니까 아까 소장님 아까 꽃놀이패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꽃놀이도 이렇게 꽃놀이패가 있어도 잘 활용해야 게임에서 이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있다고 꼭 이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거 접근해 가야 됩니까? 그거는요. 펜은 까면은 그게 패가 아니에요. 그래서 펜은 계속 자기가 쥐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로서는 뭐 세계에서 1등 한다, 뭐 HBM에서 무슨 90% 한다 그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미국하고 중국이 이제 이빨 안 물고서 이걸 국산화하려고 지금 쫓아 들어왔다는 거죠. 네네네. 그 생각을 해보면 반도체 기술이 우리나라 기술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 기술이고 일본 갔다가 한국에 온 거고 우리도 뭐 국산화하고 처음엔 베꼈고 벤치마크 했고 이제 국산을 한 거지만 근데 지금 미국이 다시 자기네가 국산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중국은 이건 기업이 아니라 국가가 이제 나서가지고 목숨 걸고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은 5천만 이제 인구에 어떻게 보면 GDP 랭킹 뭐 12, 13위 하는 나라가 이제 국산해서 만들었는데 GDP 랭킹 2위에 인구는 우리보다 28배 많은 나라가 악심 먹고서 이거 하나만 개발하겠다고 그러면 그거 못 개발할 이유가 없죠. 그러네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로서는 사실은 미중의 전쟁에서 우리가 얼마나 터지냐, 뭐 못 파냐 문제가 아니고 미국과 중국이 얼마나 빨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파운드리하고 예를 들면 메모리를 캐치업 하냐를 두려워해야죠. 네. 그럼 우리로서는 이제 얼마나 더 앞으로 나가냐. 그래서 계속 한국에 대해서 이제 욕하고 돈 주겠다고 그러고 이러는 것은 한국의 기술이 이제 미국이나 뭐 중국보다도 한 2단계나 3단계 계속 앞서 나가야만이 이 페이스가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유지를 못하는 순간에 제가 볼 때는 뭐 한국의 한중 관계, 한미 관계는 끝난다. 그 한중 관계, 한미 관계 수명은 대한민국의 반도체 수명하고 똑같이 간다 이제는. 그래서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뭐 그렇지만 역대로 우리가 1980년 이후로 한국 대통령이 당선되면 우리가 미국 가가지고 방문을 했지 미국 대통령이 왔던 적이 없어요. 네. 근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시고 나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이 한 달도 안 돼서 쫓아왔단 말이에요. 네네. 이거 왜 왔냐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럴 정도로 우리한테서는 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신감을 잃으면 다 잃어버린다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미중 관계에 있어 갖고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동맹에서 이제 좀 벗어나거나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 또 우리가 한번 당해봤기 때문에 중국이 이제 보복을 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것에 대한 공포, 이 두 가지를 이제 극복하지 못하면 그러면 이제 계속 쫄면서 사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이제 반도체라는 뭐 앞으로 세상을 뒤바꿀 AI의 주축이 되는 반도체를 놓고 보면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한국이 반드시 필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함부로 패기도 어렵고 함부로 다루기도 어려운 그런 나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그 외교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조금 자신감을 갖고서 이제 보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처럼 뭐 우리 언론에서 보면은 한국은 뭐 시스템 반도체가 3%밖에 안 돼가지고 뭐 희망이 없고 뭐 삼성이 헤매고 무슨 뭐 이런 얘기가 언론에 수없이 쏟아지지만 아니 그러면 외국인들은 바본가?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율은 50%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네. 그러면 그게 외국인은 먼저 팔고 나가죠. 삼성이 정말 힘이 없다고 하면.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를 포함한 이제 최근에 보면은 외국인들이 한국의 반도체 주식을 사야 될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너무 이제 자기 비하나 자신감 결여,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벗어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하신 미국이나 중국이나 다 우리를 원한다. 이거 굉장히 좋은 사인이라는 거는 좀 새로운 생각이셔서 너무 잘 배웠습니다. 혹시 최근에 보니까 미국에서 어떤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 중국에 들여가는 거를 계속 제한을 하다가 약간 풀어줘서 삼성전자 시안 공장 같은 경우에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었고 투자가 가능했다. 이런 뉴스가 또 있더라고요. 그게 좀 완화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 어떻게 보세요? 완화보다는 빠뜨친 겁니다. 우리가 미국에다 250억 불 가까이 투자를 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거기 공장을 지어주는 건데 이제 아. 공장을 짓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미국에 짓는 게 뭐 의미도 있지만 문제는 거기에 이제 공장 지으면서 보조금 받는 조건이 5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정보 접근권. 그래서 미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라인 한번 보자 그러면 다 보여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재무 정보 포함한 세부 영업 관한 정보도 일정한 간격으로 레포트를 해야 되고 네. 그 얘기는 결국은 이게 기술을 다 보여줘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겨요. 아. 근데 그 문제는 기술을 본 정부가 그 데이터를 자기만 이제 개인정보 비밀보호법에 의해서 갖고 있느냐 그게 아니고 홀랑 빼가지고 미국 기업 인텔이나 마이크론한테 주면 어떡하냐. 네, 그렇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 이제 뒷꼬리만큼 받고서 기술을 홀랑 털리는 소위 말하는 기술 강도한테 기술 거지가 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대만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뭐 정치적 외교적인 압박 때문에 공장을 짓는 흉내는 내지만 시간을 끌어버리는 거죠. 빨리 안 짓고 계속적으로 딜레이를 시키면 이제 미국이 원하는 이제 빠른 첨단 반도체 미국 내 내재화는 굉장히 더뎌지고 문제가 된다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당근으로 쓰기 위해서 보조금을 500억 불 줄게. 네. 뭐 이런 게도 있고 그리고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메모리에서 중국의 익스포저가 크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스톱시킨다고 하면 이제 한국으로서는 손실이 크니까 그리고 보조금 받으면 중국에 더 이상 투자를 못 한다고 그러면 이 미국에 대한 투자를 늦추든지 아니면은 이제 확 줄여버리든지 이럴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거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당근이라고 그럴까? 그래서 지금 있는 이제 디램이나 뭐 이런 것들은 지금 뭐 미국의 국방에 위협이 된다는 건 아니고 범용이니까 그거는 이제 특별히 허용을 해준 거죠. 눈 감아줄게. 네. 아, 그래서 그렇군요. 이걸 완전히 자유롭게 해가 아니라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이게 기준을 완화했다 이게 아니고 네네네. 미국의 공장 가동을 당기거나 또는 그것을 이제 계획도로 가기 위해서 약간의 이제 어떻게 보면 페이버를 준 정도 아. 이제 그런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꽃놀이패를 가지고 약간 협상의 이 묘를 살렸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뭐 우리로서는 뭐 다행이죠. 그러나 이게 원래 그런 거 하면 안 되는데 네. 이제 미국이 뭐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내로남불이죠. 뭐 다른 나라가 보조금 주고 이러면은 그건 WTO 제소해야 되고 공정 경쟁의 위반이라고 그러는데 네. 미국은 500억 불씩 보조금 줘도 네. 괜찮다. 근데 이유는 뭐냐? 경제안보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미국이 하면 경제안보고 다른 나라가 하면 이건 WTO 위반인 거죠. 그래서 그거는 결국은 뭐 강자가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룰은 그런 건데 우리로서는 뭐 그 룰이 어떻게 되든 간에 제 실리를 챙겨 먹는데 가면 되죠. 미국이 보조금 뭐 거기에서 우리가 받고 또 중국은 수요가 크기 때문에 또 미국과 협상을 통해 가지고 중국에서 더 실리를 챙길 수 있다고 하면 그게 외교죠. 그래서 뭐 이 왼발 잘 쓰는 사람이 왼발로 공 잘 넣는 거 그럼 선수는 맞죠. 그러나 고수는 우리 손흥민 선수처럼 왼발도 잘 쓰고 오른발도 잘 써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한쪽 편에 서가지고 뭐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조금 낮은 수고 이제 양쪽이 싸울 때 양쪽에서 다 이제 우리가 이득을 챙겨 먹는 것. 이제 그게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 외교가 해야 될 일이고 국가가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기업은 열심히 일하고 그런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룸을 만드는 것들은 이제 국가나 정책이 외교가 이제 해야 될 거 아닌가 싶어요. 아주 명쾌하십니다. 네. 삼성전자 실적 좋아지고 주가 오르는 것은 반도체 사이클 덕이고 반도체 사이클 덕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국제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우리나라 점유율이 75%, 80%까지 갈 정도 우리가 경쟁력이 있기 때문이고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미중 간의 반도체 전쟁을 벌여도 우리가 좀 협상력을 가지고
중간에서 취할 수 있는 게 많을 것이다. 그래서 장래는 굉장히 밝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죠. 뭐 4년마다 한 번씩 오는 겁니다. 그래서 네. 뭐 지금 보면 야 이거 웬 떡이냐 이렇게 보시면 그거 아니고 1980년 이후에 반도체 사이클을 보면 이 4년 또는 4년 플러스 알파 또는 마이너스로 항상 이렇게 오는 거죠. 오는 건데 이제 한 4년의 사이클만 놓고 보면 꼭 죽을 것 같고 또 천장이 없을 것 같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림픽, 대통령 선거 그리고 반도체 네. 이것은 항상 같이 간다. 그래서 네. 뭐 금년에 미국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선거가 있는 날 악재가 없어요. 그래서 아. 반도체 투자는 네. 좀 뭐 아이러니하지만 그 올림픽하고 대통령 선거하고 같이 투자하면 된다. 그렇군요. 정말 꿀팁 맨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님하고 반도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살펴봤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매일 점심 12시 반에 진행합니다. 내일도 12시 반에 라이브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 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및 취약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 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